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국가는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고 우크라이나 국토의 상당 부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국가 재건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역시 승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강국 중 하나로 불리던 러시아는 3년이 넘는 전쟁 끝에 병력 고갈, 인구 유출, 경제 침체, 국제적 고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외화를 벌고 군사 기술을 얻고 실전 경험까지 축적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처럼 행동했고 그 대가로 외화, 군사 기술, 전쟁 경험이라는 세 가지 전리품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념적 연대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거래입니다. 북한군의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북한은 앙골라, 우간다, 모잠비크, 차드 등 여러 지역에 군사 고문단과 훈련 교관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병은 성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에 현역 병력을 장기간 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훈련 지원이나 외고적 상징을 넘어 실제 전쟁 수행 체계에 편입되는 형태입니다. 국정원과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 군단을 포함해 최대 1만 2천 명의 규모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병력은 대규모 돌격 부대보다는 러시아의 후방 지원, 진지 구축, 포병, 드론, 전술 관측과 학습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파병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명백한 계약 관계입니다.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 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경우 러시아가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지급액은 약 2,000달러로 별도 일시금으로 약 2,000달러 상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일반 병사의 월급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러시아 병사의 평균 월급은 약 20만 루블로 한화 약 280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즉 러시아가 북한군을 값싸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국 병사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지급한 파병 비용은 북한군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 노동당 또는 군 관련 계좌로 일괄 입금되는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군 개인에게는 달러가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북한 원화로 환전되어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 환율 또는 암시장 환율이 적용되며 상당 부분은 당과 군이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병사가 손에 는 금액은 러시아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병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외화 유입입니다. 숫자로 북한의 외화 수입을 계산해 보았을 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병 인원이 1만 명이고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한 달에 약 2천만 달러의 외화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일시금, 장기 파병 보너스, 물자 및 장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외화는 주민 생활 개선이나 식량 수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핵 미사일 개발이나 군수 산업 유지 그리고 엘리트 계층 관리로 흘러갑니다. 북한에게 이 전쟁은 국가 재정의 숨통을 틔운 외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ICBM 장거리 로켓 기술입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정교함입니다. ICBM의 핵심은 단순한 발사 능력이 아닙니다. 정확도, 재진입 기술, 고체 연료 안전성, 연속 발사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막 회피 능력이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됩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가 실제 전장에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고 요격당하고 실패를 반복하며 개선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교과서에 없는 실전 데이터입니다. 북한은 이 데이터를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ICBM 기술을 이전했다고 발표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공동 연구, 부품 공급, 기술 자문, 시험 데이터 공유, 설계 검증 등의 방식으로 기술 이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북한에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병력 확보와 전쟁 지속을 위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가로 기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ICBM이 정교해질 경우 달라지는 것은 가장 큰 변화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의 위협이었지만 완성된 억제력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중률이 높아지고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며 다탄두 운용이 가능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단순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본토 타격 가능성을 전제로 계산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체제 보장입니다. 북한의 핵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협상용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핵을 포기한 국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은 여전히 가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이 회복되고 있으며 군사기술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라는 후견국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은 북한 외교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선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연대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 핵 보유 강대국과 군사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맺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국제 질서의 규칙을 흔들었습니다. 동맹은 조건부가 되었고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했으며 힘을 가진 국가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구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더 대담해졌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국제 질서를 재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영리하게 움직인 국가는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군인을 보내 외화를 벌고 군사 기술을 확보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전쟁의 전리품을 챙긴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결과는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